수요 관리에 대한 법,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대한 권한은 지역 에너지 계획을 수립할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역 에너지 계획이라는 게 뭐 별게 없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주유소 인허가를 해준다거나 열 사용 용기 기자재 검사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권한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에너지 자립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있어 왔지만 다시 신중앙 집권화의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열에너지 산업을 신산업화해서 다시 중앙정부가 열에너지 사업이라고 하면 가령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열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 폐열에 대한 활용 권한을 발전소가 속한 지자체에다 주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하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방분권이라고 예를 들 수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좀 부족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고리 1호기 폐쇄가 먼저 결정이 됩니다. 그 박근혜 정부 말기에 폐쇄 결정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경기도는 전력 자립도 70%를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라고 2015년에 선언을 합니다. 서울시는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이라고 버스에다가 대문짝만하게 써갖고 다닙니다. 이것이 과연 에너지 자립일까? 이렇게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행정상으로 보면 전력과 가스는 막대한 그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일된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사무이다라는 것이 통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와 분권은 신재생, 열에너지, 수요관리, 그 다음에 에너지 복지에 국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에너지 자립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서울시가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을 한다면서 엄청 선전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도 서울시의 전력 자립도는 3.9%입니다. 3.9%의 전력 자립도를 가진 지자체가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광주는 6.5%입니다. 전력 자립도가. 여기서 에너지 자립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지금 지방 분권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이 진행되다가 가령 어느 날 갑자기 지방 분권이라고 해서 다 나눠 가지기로 했는데 지방에서, 그러면 지방끼리 전력도 주고 팔고 주고 받고 팔고 사고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서울은 전력을 97%를 사야 된다는 얘기고 광주는 전력을 94%를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연 이 지방 분권을 하겠다고 에너지 분권까지 막 들썩이면서 가는데 이 와중에 광주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예전에 그 전력 산업 구조 개편을 하다가 말았지만 발전회사 이름들을 이렇게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이렇게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지역으로 서로 나눠갖기 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는가. 만약에 전력 공급이 그것이 거래가 되는데 지역 간 거래로 해야 된다면 광역시 단위로 합시다 했을 때 광주광역시는 94%를 옆에서 사와야 됩니다. 태양광 풍력한다고 해서 전력 자립도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의 문제로 우리 지역에서 전 세계의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 세계 그 국제 에너지 기구 또 브리티시 페트롤륨이라는 그 영국 그 기름 회사 또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 이런 데서는 매년 그 전 세계의 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냅니다. 우리나라는 저 왼쪽 밑에 있듯이 2019년 에너지 통계연보에서 매년 내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한 두 해씩 맨날 늦습니다. 세계의 에너지 소비 경향이 소비 증가 경향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증가했다가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가 하는데 여기서 대폭 감소하는 이 부분들은 뭐 2차 세계대전이라든가 여기 스페인 독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주고 있고 맨 마지막이 지금 가장 최근 상황입니다. 에너지 증가율이 툭 떨어졌습니다. 작년도 에너지 증가율을 보면 모든 부문, 뭐 가스, 원자력, 뭐 석탄, 뭐 다 밑으로 내려와서 이것이 마이너스란 뜻인데 재생에너지 부분만 약간 늘었습니다. 근데 그 전망한다는 것은 점쟁이가 뭐 점치는 것과 비슷해서 신뢰도에 대해서 항상 의심을 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가 요만큼밖에 안 늘은 거라고 했는데 이게 2013년도 그래프인데 2020년도 그래프에 보면 이미 신재생 에너지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의 증가 속도는 옛날 전망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증가한다. 근데 그 증가가 의미하는 바가 전력 공급의 이 원활성을 확보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국을 보겠습니다. 영국은 전력의 한 6%를 수입하는 나라고 지난 5년간 온실가스 감축을 거의 50%를 달성했습니다. 영국이 그 온실가스 감축에 아주 가장 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는 석탄 발전을 제로화한다 그러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원자력을 13기를 더 짓기로 했습니다. 이게 도저히 이 석탄 발전을 제로화해도 이 사람들이 주로 쓰는 것들이 가스가 많은데 그것 때문에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옆에 나라인 프랑스는 전력 수출국입니다. 수출을 한 13% 하고 있고 원전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요 다음번 두 나라가 요 나라들을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이 스위스입니다. 수력과 원자력. 스웨덴 수력과 원자력입니다. 수력과 원자력, 수력과 원자력. 스위스의 고민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알프스의 만년설이 줄어서 수량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력 발전에 대한 고민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이야기할 때 가장 모범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독일을 보겠습니다. 독일은 발전 설비 용량이 200기가가 넘습니다. 근데 그 200기가가 넘는데 그 반 이상을 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노란 거부터 파란 거, 요 위에가 전부 재생에너지 쪽 그 설비 용량입니다. 설비 용량의 증가를 보시면 이때부터 엄청 증가를 해서 지금 요 밑에 원자력, 그 다음에 석탄화력, 가스화력 요걸 다 합한 것보다 훨씬 넘어서게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설비로. 발전량으로 봤을 때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30%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설비 이용률을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태양광 설비 이용률 11%였습니다.
풍력 설비는 그나마 나아서 20%가 됐었습니다. 또 우리 방송에서 가끔 뭐 토론 때 이야기하는 걸 보면 독일은 전기를 수출한대요 이럽니다. 당연히 유럽의 나라들은 서로 전기를 주고받습니다. 이런 복잡한 전력망으로 서로 전기를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량이 이만큼이었는데 독일 내 소비량이 이만큼입니다. 이만큼은 수출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만큼 그러니까 자기네 생산량의 거의 뭐 한 40%를 수출을 한 겁니다. 수출했으면 돈을 많이 벌어야죠. 그죠? 킬로와트아워에 제가 계산을 다 해보니까 킬로와트아워에 50원에 수출했습니다. 그거는 원가보다 안 되게 수출하는 겁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분량이 너무 많아서 갑자기 태양이 쫙 비치면 전기가 남아 돌아서 국내에서 소비를 못할 경우에는 외국에다가 덤핑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옆 나라인 헝가리나 체코나 폴란드 같은 나라에서 돈을 받고 전기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돈을 제대로 받고 수출한 것을 계산해보면 52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킬로와트에. 그거는 무슨 자선단체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외워두실 만한 내용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 에너지의 2%를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산업이 쓰는 에너지도 2%입니다. 전 세계 에너지의 2%. 우리나라는 전 세계 에너지의 약 2%를 쓰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곳은 이제 중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이렇게 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것은 그만큼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이 지금 30억 톤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여하는 배출하는 것이 한 7억 톤 정도 되니까 한 2% 조금 넘게 우리가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요즘 다행은 아니겠습니다만 팬데믹 덕분에 온실가스 배출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2050년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탄소 배출을 제로화하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탄소 배출에 대해서 뭐 고민을 하거나 또는 정책화하거나 입법화하거나 이런 나라들을 다 합해보면 한 28개 나라가 되는데 그 나라들이 감축하겠다고 한 내용을 다 합해봤자 전 세계 발생량의 30%도 안 됩니다. 결국 미국하고 중국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한 7억 톤가량 배출하는 온실가스 중에서 에너지 분야가 제일 많이 배출합니다. 6억 톤 넘게 배출합니다. 감축해야 되는 게 에너지 분야에서만 뭐 거의 6천만 톤, 에너지 분야에서만 6천만 톤을 감축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발전 분야가 6천만 톤을 감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석탄 발전 다 죽여야 되고 또 LNG는 들어오고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 안 하는 원자력은 이제 점차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는 줄일 수 있는 양을 암만 합해봤자 6천만 톤 중에서 3천만 톤밖에 못 줄입니다. 나머지 3천만 톤을 어떻게 할 거냐 그 고민이 남습니다. 근데 이 기후변화가 우리한테 미치는 상업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무역 규제로서 작용을 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파는 제품이 탄소 배출이 적다 또는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수입을 안 받아주겠다 또는 관세를 왕창 내게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90% 이상, 즉 93%, 95%, 한때는 97%의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의 97%, 9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환율이 높을 때는 2012년에는 우리가 1,800억 달러어치 수입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 에너지 수입액이 어떨 때는 반도체하고 조선을 더해야지만 우리 수출액을 더하는 액수 정도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반도체, 그다음에 철강 이런 것들을 합친 액수이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팔아봤자 그만큼 에너지를 수입하는 데 돈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정부와 그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시면 에너지 전환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목적이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이 홈페이지 정확하게 홈페이지에서 제가 그대로 발췌한 건데, 왜 해야 하나? 첫 번째,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는 세계적 추세. 세계적 추세면 친구죠.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내놓은 에너지 전환의 목적이 뭐냐? 기후변화를 제한하기 위한 탄소 중립 에너지를 갖추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마 정책 기조의 목적을 기후변화를 앞세우지 않으면 세계적인, 그야말로 세계적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에너지 전환을 한다고 해서 우리 지금 이 목표대로 가면 대략 독일, 지금 현재의 독일 수준의 발전원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가장 큰 전환의 복병이 뭐냐? 전기요금이 됩니다. 이번 정부 내에서는 전기요금 상승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무책임하지 않나? 독일이 2000년부터 2017년까지 태양광 풍력에 250조 원을 지원했고, 한 해에 지원하는 액수가 요즘도 30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이것이 가정용 전기요금인데, 가정용 전기요금이 연도별로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덴마크가 유럽에서 가장 높고요. 그 바로 밑이 독일입니다. 우리의 3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뭐 100% 이상씩 뛰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전기요금 상승이 없다. 이번 정부 안에서는. 그거는 좀 무책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에너지 전환의 기술적인 복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저장에 있습니다. 요 왼쪽 그림은 해남 솔라시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48만 평에 3,400억 원을 들여서 굉장히 큰 단지를 지었고, 해남과 영광에 24시간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전력 저장 장치를 갖추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끔 일식이 옵니다. 가령 해남과 영광이 지자체로서 전력 개통을 여기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말을 못합니다. 24시간 공급한다는 말을. 일식이 오거나 계기 일식이 와서 잠시라도 깜깜해지면 전기는 완전히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여름에 장마가 50일 됐습니다. 장마 기간 동안에 절대로 해남과 영광 분들은 전기를 이 해남 솔라시도만의 전기로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후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14세기에 유럽에서의 장마가 150일 동안 장마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장 장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2,400만 대의 그 자동차에서 배터리를 다 꺼내봤자 30분밖에 못 버티는데 뭐로 버티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복병 중에 복병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일렉트리시티 맵이라는 영어로 일렉트리시티 맵을 어플리케이션 다운받는 데서 쳐보시면 유럽과 그다음에 미국, 우리나라 일부의 지금 현재 전력 생산 양과 방법에 대한 것, 그리고 전력 킬로와트아워당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나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지금 영국은 킬로와트아워에 318g을 방출했고 독일은 503g, 프랑스는 80g밖에 방출을 안 합니다. 에너지 전환의 복병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재생에너지가 들쑥날쑥하다는 변동성이 있고, 또 아직도 신재생에너지를 개통에 연계하지 못한 것들이 10,000몇 건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개통에 다 연계를 하는 순간 우리나라 전력 개통의 이 변동성에 대한 취약성은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떤 지역에 가도 대규모 이런 반대 시위를 볼 수 있고요. 또 기껏 태양광 패널 깔았더니 뭐 90%가 중국제더라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미세먼지가 날아오면 뭐 태양광 발전 효율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우리는 지난 60년 동안 이러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구공탄에서 시작해서 석유골로, 가스골로, 그다음에 인덕션 히터까지 이렇게. 요 밑에 거는 뭘 의미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저 어릴 때는 이걸 놓고서 이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어쨌든 원자력을 1956년에 한미 협정을 맺고 또 국제원자력기구에 가입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유례 없이 원자력 공학과를 만든 지 20년 만에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시킨 나라입니다.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가 1958년, 서울대학교가 1959년에 만들어졌는데 우리 1호기가 돌아가기 시작한 게 1978년입니다. 그리고 국산화 개발을 해서 가장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한 APR 1400이 2000년대 초반에 국산화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미국 원자력 안전규제위원회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24기 정도를 이제 돌리고 있고,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전력은 이렇게 생산량이 늘어났는데 반해서 이 위의 나라 북한의 전력은 소련이 이렇게 붕괴하고 나서부터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발전량이 한 2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자력 발전이 4조 킬로와트아워를 발전을 했고, 그 사이에 소비자 물가는 270% 상승했는데 전기요금은 50%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 기여한 바는 경제적으로는 이 정도 되고, 또 보건위생적으로 보면 석탄 발전 1조 킬로와트를 하면 10만 명 정도가 호흡기 질환으로 죽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약 35만 명의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방사성 폐기물 문제, 해체 문제가 이 발전 단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앵무새처럼 떠오릅니다.
근데 그것이 발전 단가에 반영되도록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을 만들 때 시동을 거는 게 접니다. 그리고 그 입법을 의원 입법을 통해서 갖고 행정 입법과 병행 심리를 해서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한국 수력 원자력은 적정량의 비용을 항상 적립하거나 기금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액수는 결코 모자라지 않게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제가 여기 숫자만 이렇게 제시한 게 있습니다. 경제성 평가의 가장 보수적인 게 오버나이트, 즉 하룻밤새에 지금 25라는 게 뭐냐면 25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하룻밤새에 지었다 라고 봤을 때 그 발전소를 이용률 85%, 즉 365일 24시간 곱하기 0.85 정도로 해서 돌리면 생산하는 전기를 60원에 팔고 그것을 40년만 판다라고 봤을 때 우리 매출이 446조 정도가 나옵니다. 우리 옛날에 지은 발전소들은 좀 싸게 지었고 요즘 건 좀 비싸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호기당 3조 든다라고 보면 건설비에 75조 정도 들었습니다. 1년에 발전소 한 기당 운영비가 한 2,500억에서 3,000억 정도 됩니다. 여기는 인건비와 연료비를 포함한 겁니다. 40년 운영비 250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저진입 폐기물 처분 비용 7조 원, 그 다음에 각 원자력 발전소 해체 비용 25조, 그 다음에 사용 후 해결료에 대한 비용 22조, 이렇게 해서 매출 빼기 나머지 그 비용을 쭉 빼면 아직도 67조가 남습니다. 이거를 반박할 그 의견을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60원이 70원만 되면 또는 40년이 다른 나라들처럼 60년에서 80년으로 바뀌면 이 숫자는 800조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서 남는 거는 수백조가 남습니다. 이 남는 것이 어디에 투자될 수 있느냐? 재생에너지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어차피 보조금 시장이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주거나 또는 투자를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원자력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또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태양광 풍력보다 원자력이 훨씬 경제성이 없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토지 비용이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싸고 태양광과 육상 풍력의 이용률이 우리나라는 좋게 잡아봤자 15%와 25%인데 반해서 미국은 25%, 41%, 비교가 안 되는 숫자들입니다. 또 다 좋은데, 경제성에서 다 좋은데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여기 빨간 글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십니다. 현재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에 있고 지난 40년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 또 바라카 원전 사막에서도 예산에 맞추어서 공기를 완벽하게 맞췄다. 이게 우리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원자력 안전 종합계획에 국민 참여단도 만들어서 발대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방사선이 문제가 아니냐. 방사선 여기 이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서울 뉴욕 비행기 타고 갔을 때 그거보다도 훨씬 더 작은 방사선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1368명이 죽었어요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었는데 그것은 완전히 그 당시에 그 연설문 비서관이 잘못 써준 것입니다. 방사능 원인 사망자는
후쿠시마 사고에서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최근에 한 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은 1980년부터 후쿠시마 원전에 근무한 사람인데 어쨌든 방사선에 의한 암으로 죽은 것 같다 그래서 한 명 정도가 지금 추가될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체르노빌에서는 방사선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한 4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자력의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한다면 이 그림을 보시면 중국은 앞으로 150기의 원전을 가동할 예정에 있고 지금 현재 40기 정도의 원전을 이 서해안, 자기네 동해안 바닷가에 다 가동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안전 능력에 대해서 믿으실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은 만약에 중국에서 사고가 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대놓고 방출하지 마라 하기에도 그렇고 또 동의하기에도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도 우리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 공개를 하거나 또는 상의를 하거나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게 암만 저희 그 방사선을 전공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후쿠시마 그 방출수가 그렇게 큰 위험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와 상의 없이 그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 아시는 분이죠. 이게 빌 게이츠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리고 여기 아마존 전 세계에서 거의 1등하는 부자 그 옆에도 또 굉장한 부자입니다. 피터 필이라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태양광과 풍력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은 밀도 높은 에너지 원자력이나 핵융합이나 이런 곳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형 원자로가 전 세계에서 60여 개의 프로젝트가 경합 중에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뉴스케일이라는 원자력 발전소는 고등학교 운동장 정도에 넣을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로서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테라파워는 빌 게이츠가 하는 회사, 그리고 엑스백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러시아는 이미 선박이 아니라 바지선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올려서 자기네 북해의 근해로 옮겨서 건설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영국의 롤스로이스는 마이크로 원자로를 만들겠다고 아주 소형의 원자를 만들어서 29년까지 완공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롤스로이스가 우리는 자동차 회사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온갖 그 제트 엔진과 또 그런 에너지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시 중국도 러시아 같은 선박 발전소를 만들어서 이 산둥반도 근해에다가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가장 먼저 스마트라고 중소형 원자로를 했고, 지금 군산을 중심으로 해서 선박형 중소형로를 개발하자, 그리고 그것과 수소 생산을 연계하자는 논의가 지역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깊어지고 있고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은 수소에 대해서 이미 선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산이 그 수소를 매개시킬 수 있는 암모니아 생산에 대해서 또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키스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랑 합작을 해서 큰 프로젝트를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광주는 과학기술 예산이 0.14%더라고요.
하여간 우리 원자력도 숙제가 많습니다. 특히 사용 해결료는 이건 큰 숙제입니다. 우리 본부장께서 오셨지만 사용 해결료의 저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가장 빠르게는 한 28년 그때부터 연구에서 한두 개씩은 이렇게 서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원자력의 가장 큰 숙제다. 앞으로 제가 전공하고 있는 이 원자력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여기 보면 양의 털을 깎는 겁니다. 아까 그 경제성에서 한 60조, 100조의 그 이득이 남을 때 그 털을 깎으면 그래도 우리나라를 따뜻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도축을 해버리면 양은 털을 깎는 데 써야지 고기 먹는 데 쓰기 시작하면 이렇게 집이 뒤집어집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다 산업계를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의 발전 설비 총량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자력은 늘리지 말고 설비와 그 발전 총량을 원상 유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금 돌리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도 유지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가 유지된다. 총량을 현상 유지만 해도 비중과 발전량은 점차 축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스웨덴이 택하고 있는 방법이고, 스웨덴은 노후 원전을 하나 빼면 신규 원전을 하나 넣겠다. 이렇게 해서 설비 총량을 유지하는 걸로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현안 문제가 신한울 3사가 건설이 멈춰 있습니다. 그것에 목매고 있는 우리 산업계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건설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건설하면 당장 석탄 발전 대비 1,700만 톤, 아까 우리가 지금 발전 분야에서 3,000만 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인데, 신한울 3사 2기만 지으면 1,700만 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또 딴 데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 그 연구개발 과제로서 추진하고 있는 게 원자력 발전소를 이용한 수소 생산, 이쪽에 과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 그 한국전력도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원자력 발전소는 수소 생산에 좀 본격화시켜서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 경제를 아주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 현대자동차가 수소 트럭을 10대를 스위스에다 수출했습니다. 그건 세계 최초의 일이고, 수소 트럭이 만약에 시장을 선점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광주 지역의 출신 그 의원님들이 가장 영향력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내용을 좀 잘 좀 전달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것을 법제화해서 재생에너지를 보완하는 원자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청정에너지 지원법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렵겠습니다만 이렇게 앞바람이 불 때는 몸을 낮추고 그저 페달을 저어야 집에까지 갑니다. 저는 자전거를 많이 타기 때문에 이 집 밖에 나갔을 때 맞바람 부는 날은 무조건 이렇게 낮추고 봅니다. 그 대신 페달링을 안 하면 집에 못 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도록 좀 광주의 경총에서 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했다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제성의 문제를 갖고 중단을 결정을 했는데 그건 기술 외적인 절차상의 문제를 지금 감사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은 그 안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 쉬운 에너지, 쉬운 기술 이거를 하면 금방 따라잡습니다. 우리가 태양광 교율을 21%로 올렸습니다. 이게 세계 최고입니다. 라고 발표하고 6개월 뒤면 중국이 23%를 딱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24% 하면 또 미국이 25%를 발표합니다.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 재료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복잡하지 않고 쉬운 과학이기 때문에 물론 그 분야에서는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원자력 발전소처럼 아주 복잡하고 어렵고 이런 것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이런 기술은 금방 남이 따라옵니다. 특히 중국은 더 쉽게 따라옵니다. 우리가 이명박 정부에서 태양광하고 풍력을 조장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반도체 기술이 좋으니까 태양광 잘할 겁니다. 우리가 조선 기술이 좋으니까 풍력 잘할 겁니다. 저는 전부 그거 우리가 그 정도로 잘할 것 같으면 우리보다 훨씬 더 싸게 삽니다. 그건 쉬운 기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자녀들, 또 손녀들, 손자들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렵고 복잡한 일에 들어가서 자기 것을 가져야 자기 것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지 더 쉬운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는 점점 더 밀집화됩니다. 이것은 모든 동물의 현상이 똑같습니다.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밀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에너지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밀도 높은 에너지가 아니면 어렵다. 이것을 우리 남진 선생의 적분 초원예를 보면서 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에너지 방안에 좋은 말씀해 주신 황규 회장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는 박진영 공감 커뮤니케이션 대표를 초청해서 디지털 대면시대 리더의 언어라는 내용으로 토론을 준비합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참석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